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어제 시험 봤던 119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5년 4월 5일 날 시험이었나요? 어제는 이제 외부 강의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제 늦게 와서 촬영 못했고, 자, 오늘 보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어제 시험 보신 분도 어땠나 모르겠네요. 자, 우선 이론 가보겠습니다. 원래 시험 볼 때는 참 이론을 먼저 푸는 게 아니에요. 실기를 먼저 합니다. 실기를 먼저 하고 끝나면 이론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을 먼저 풀다가 한두 개라도 막히고 열받으면 실기할 때 손 떨려가지고 안 됩니다. 뭐 매 회차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회차를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실기를 먼저 하시고 이론을 나중에 하세요. 시험 볼 때나 평소에 연습할 때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기를 하다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마지막에 막판에 찍을 수도 있는데, 이론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 시간 부족하면 실기는 찍을 수도 없어요. 실기 먼저 하세요. 아셨죠? 갑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적용하는 건 당연하고, 자,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항목의 총합계가 얼마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이건 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통화와 통화대운증권. 즉 회계상 현금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있죠. 통화가 있고 통화대용증권이 있다. 이때 통화대용증권에는 엄청 많죠. 여기 이런 거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전국 타자 가 우 송 일만 배대 여기까지 전국 타자가 우승 1만 배대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보통예금 당좌예금 있죠. 보통예금 당좌예금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현금성 자산 있죠. 현금성 자산이 있죠. 현금성 자산.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취득 당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가 혹시 안 돼 있다면 지금 빨리 공부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최종 목표가 회계 1급이 아니죠. 나중에 세무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타인 발행 수표, 여기 있는데 당좌예금 타인 발행 수표, 취득 당시 만기가 4개월이니까 3개월이 아니죠. 요건 안 들어가요. 자기야 수표 들어갑니다. 결국은 요거 세 개네. 그래서 70, 120, 123번 됐죠? 넘어가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2번. 자,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거에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생기초죠. 생기초. 현금으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그럼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현금 자산의 감소. 분계로 표시하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직원의 커피. 우리 직원들 먹을 건 복리후생비 비용이죠. 복리후생비. 현금 주고 샀으니까 대변은 현금 이렇게 되겠지요. 자, 업무용 화물 차량을 대출로 대출받아 구입했대. 그럼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의 증가. 그 다음 여기서 대출받았으니까 이건 차입금이죠. 차입금인데 단기인지 장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쨌든 부채의 증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 매입 예정의 상품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맞고 근데 여기 비용이 아니죠. 계약금은 선급금이라는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입니다. 자산의 증가 됐죠? 이거 틀렸습니다. 됐고, 그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기준 틀린 걸 찾아라. 수익인식 기준도 중요하지요. 먼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재화를 팔았대요. 선적, 물건을 실어 보내는 거. 선적지에서 인도 넘겨주겠다. 선적지에서 넘겨주겠다. 이때는 재화를 선적하는 시점. 선적지에서 인도 넘겨주는 거니까 그때가 판매되는 거예요. 맞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은 거죠. 현금이나 예금 돈을 미리 받고 대변에 상품권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상품과 교환 또는 상품권이 회수되었다.
저 상품과 교환인데 잠깐만요. 짠. 교환하게 되면 그때 선수금이 없어지죠. 선수금이 없어지고 이때 대변에 상품 매출, 상품 매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행했을 때는 선수금이다. 교환했을 때 매출로 처리한다. 틀렸죠? 답 나왔죠? 그 다음 위탁 판매는 수탁자, 부탁받은 사람이 제3자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 할부는 인도됐을 때, 물론 단서가 있죠. 이자 상당액,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간 경과에 따라,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만. 됐죠? 이상 없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 바꿔 말하면 비상각 자산 들어보셨죠? 상각을 하지 않는 비상각 자산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 뭐하고 뭐?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됐죠? 5번 일반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잔존가치는 원가의 5% 원칙이 아니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유형자산은 나중에 시간 지나도 하다못해 고물값으로 팔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요 원가의 10%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 풀 때도 보통 10% 나왔잖아요. 이런 걸 원칙으로 하지만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은 없는 거야. 단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 있을 수는 있는데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틀렸고 답이고. 관계법령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 상각 방법은 경제적 효익에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저 정액법이나 생산량 비례법 이런 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상 없죠?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회계 2급 안 배웠거나 공부를 뒷다 안 한 거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통과. 자, 그 다음 뭐냐? 이거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이걸 모르면 진짜 먼저 머리카락 뽑아야 돼 지금. 자, 물어본 건 매출원가는 팔린 거죠. 팔린 겁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원가 또는 기말재고 뭘 물어보든 간에 기말재고액을 묻든 뭘 물어보든 간에 적어도 선입선출법만큼은 눈 감고는 안 되겠구나. 눈은 뜨고라도 어쨌든 해야 됩니다. 자, 기초재고 그다음 매출 매입 매출이 있죠. 자, 그리고 선입선출법 나오면 되게 고마워해야 돼. 왜? 선입선출법은 계속기록법으로 하나 실사법으로 하나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순서대로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기초랑 매입을 한꺼번에 묶어요. 뭔 소린가 모르면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기초 100개 하고 단가 100원, 그 다음에 또 매입한 거 70개 하고 110원인데 팔린 것이 요거 2개 해가지고 팔린 것이 총 80개, 60개, 140개죠. 선입선출법이니까 위에 거부터 먼저 나가죠. 위에 거부터 먼저 팔리고 밑에 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팔린 것이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 설명이 필요 없이 그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빨리 기출문제 하지 말고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 이게 바로 기말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본 건 요거죠. 여기서 몇 개? 140개. 그럼 맨 위에 거 100개는 그대로 다 나가네. 그대로 100개 100원 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 40개 나가죠. 그 40개는 110원짜리가 나가니까 4,400원. 그래서 14,4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고액을 물어봤다면 요 70개 중에 40개 나갔으니까 30개 남잖아요. 30개 110원이니까 3,300원. 기말재고 물어봤으면 3,300원이다. 진짜 이건 한눈 감고도 풀어야 됩니다. 한눈 감고도 해야 돼요. 만약에 후입선출법이다. 그러면 100개 있었는데 80개 팔렸죠. 그럼 4월 5일 현재 20개 남아 있어요. 100원짜리가. 그 상태에서 7월 달에 70개가 또 들어왔어. 70개 110원이 들어왔어요.
그랬다가 마지막 60개 팔렸죠. 이때 후입선출법이니까 밑에 거 먼저 팔리죠. 가서 위에 요거 계산 안 했다. 이거 80개 매출원가 80개에 100원짜리니까 8,000원이겠죠. 8,000원. 그리고 요거 70개 중에 60개가 팔리는 거니까 60개 팔리면 110원짜리니까 6,600원 그래가지고 14,600원이 후입선출법일 때 매출원가입니다. 후입선출법일 때 매출원가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이런 부분 가지고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회계 1급 아직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최소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이왕 말한 김에 자 기말재고까지 구하자면 기말재고까지 하자면 메뉴에 20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100원짜리 20개 2,000원 남아 있고 70개 중에 60개 팔렸으니까 10개 남아 있죠. 기말재고 30개는 똑같은 거예요. 30개 여기도 30개잖아요. 개수는 요건 근데 110원짜리니까 1,100원. 그래서 기말재고는 3,100원이다. 선입일 때는 3,300, 후입일 때는 3,100. 이거까지 해야 돼요. 아셨죠? 적어도 선입 후입은 한눈 감고도 풀어야 됩니다. 양심에 발을 놓고 찔리는 분들은 열심히 채워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유동부채는 1년 이내. 그럼 유동이 아닌 건 비유동이죠? 어머나, 이건 뭐예요? 너는 나올 필요 없는데 얘는 왜 나왔을까? 예, 비유동. 짠. 비유동. 유동이 아닌 게 비유동이죠.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건 대표적 이제 장기자 붙은 거, 장기 차입금, 장기성 매입 채무, 그리고 사채 있죠. 사채, 그리고 퇴충,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래서 또 장기자 붙은 거, 사채,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 있지? 거의 없는데. 이 사장 퇴임 임대보증금 여기 있네. 임대보증금 이렇게 있어서 사장 퇴임 이런 거 있죠. 사장이 퇴임했대. 사장 퇴임이 있어요. 임대보증금 요거랑 주의할 점이 임차보증금이 있죠.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에요. 기타 비유동 자산. 임대보증금은 1년 이상 장기 비유동 부채. 장기자 붙은 거 비유동 부채 없네. 그럼 요거 두 개네. 요거 두 개고 얘는 뭐야? 자산이잖아요. 투자 자산입니다. 아, 그리고 참 우리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맞지만 시험 볼 때 갑자기 긴장해 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빨리 우리 실기 화면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목록 들어가서 열어볼게요. 왜 이렇게 안 열려? 자, 회계 1급 우리 시험 볼 때 여기 참 코드는 아무거나 열을게요. 아무거나 어디 갔니? 3 아무거나 열을게요. 열었을 때 여기 그냥 시험 볼 때 이러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지. 근데 혹시나 모르면 이 계정가움 및 적용등록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임대보증금 모르겠다.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F 또는 F2번 누르고 기다리거나 컨트롤 F 누르고 기다린 다음에 임대보증금 이렇게 찾으면 여기 임대보증금이 비유동 부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 이러면 좀 없어 보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답만 맞으면 되니까. 답만 맞으면 되지 뭐. 어쨌거나 답은 다라니까 답이 3번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에요. 투자 자산. 사장 퇴임 이런 것도 외워두면 좋겠지요. 그다음 자본 이것도 마찬가지 족보야. 이 문제도 족보 찾기고 이 문제도 족보 찾기. 계정 과목 코드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최고 좋은 거고 만약에 기억 안 나. 그럼 빨리 이것도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들어가서 주할차, 자기주식 처분 손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들은 자본 조정. 이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리고 자본 조정 중에도 부가 항목 즉 플러스 항목이 있고 차감 항목이 있잖아요. 이때 자기 주식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 주식은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 그다음 주감자가 있죠. 주감자 여기 다 나왔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항목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플러스 항목 중에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게 있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거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고 솔직히 나머지는 우리 회계 1급부에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계정과목 조계등록 일단 열어보자. 열었을 때 여기 자본 조정 있잖아요. 자본 조정 클릭했을 때 자본 조정 어디 갔니?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자금 배당 건설이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신주 발행비 요건 요즘 잘 안 쓰니까 없는 거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나 신주 청약 증거금하고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고 스톡옵션 들어보셨어요? 요런 거.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건 거의 요 정도밖에 없고 굳이 더하자면 조금 아까 나왔던 거 신주 청약 증거금 들어봤죠? 에이? 못 들어봤다고요? 기본서 안 봤는데 그럼? 기본서 있어요. 신주 청약 증거금 요런 것들이 있고 스톡옵션 주식 매입 선택권이라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는 회계 1급에서는 잘 안 다루죠. 요 정도는 우리 잉여금 처분할 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마이너스 항목은 중요해요. 자기 주식, 주감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반대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차손의 반대 그리고 이거 상계하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감자차익 그리고 이거 나온 거 자기주식 처분 손실의 반대 개념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런 것들은 족보가 뭐라고요? 자본잉여금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회계 1급이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정류장이야. 세무까지 가야 되고 재경이나 세무 1급까지 쭉쭉쭉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이 단계에서 공부를 확실히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을 하나 맞추고 못 맞추고 이것도 당장은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원가 갑니다. 원가는 어떠셨나? 그리고 원가도 솔직히 제 수업 잘 들은 분들은 원가 어려워 안 할 건데 뭐 대부분 보면 원가 어려워하고 심지어 원가 몇 문제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말지 이런 사람 많은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하면 원가 안 하고도 합격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합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합격은 사실 자격증은 이력서 쓸 때뿐이고 이력서 쓰고 나서는 자격증 의미가 없어요. 실력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어쨌든 제조 간접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만원이다. 작업 시간 200시간이고 배부 차이가 써 있네. 20만 원 과다 배부일 때 또는 과대 배부일 때 실제 발생액은 얼마냐 이랬죠. 그럼 어쨌든 이유 불문 예정이라는 말이 문제 보이면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다 떠올리랬죠. 제조 간접 원가 계정을 떠올리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신뢰합니다. 예정 배부액을 먼저 계산하고 실제 배부액이 나중에 계산됐을 때 요 실제와 예정의 차액이 배부 차이죠. 이때 또 예정 배부는 어떻게 구하냐? 이것도 신뢰합니다였죠. 신뢰합니다 이거였죠. 실제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뭔 소린가 모르는 분들은 이론 강의실로 얻는 오세요. 여기서는 실제를 물어본 거고 자 예정은 또 어떻게 구하냐? 실제 즉 실제 작업 시간 여기 실제라고 안 써 있지만 뭐 문제 자료라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2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시간당 만원. 그럼 200만 원이네 이게.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여기 과다라는 건 예정이 너무 컸다. 예정을 너무 크게 잡았다 이거죠. 과대. 요게 20만 원이래. 그럼 결국은 실제는 180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바로 계산해서 이렇게 빼면 바로 답이 나오겠지. 근데 머릿속에 이걸 그리셔서 예정, 실제 차이가 이렇게 된다. 예정이 크면 과대, 반대로 예정이 적으면 과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정이 적으면 과소. 그러니까 실제가 크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정을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정을 크게 잡으면 과대고 예정을 적게 잡으면 과소다. 그 다음 이것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한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 하는 순간 100% 환산. 뭔 소린가 못 들으면 이런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가공비는 일거나마나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되고 완성이 700개, 기말은 300개 50%다. 선입선출법으로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라. 자 여기서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잖아요. 700개들 잘 안 보이네. 완성품 환산량 물어봤을 때 완성품
환산량, 완산량, 완성품 환산량, 완산량 어떻게 구하랬죠? 저하고 수업하신 분들이 이걸 딱 해야 돼요. 완말맞춰. 무엇이라고요? 완말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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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말맞춰가 뭐예요? 완성수량.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초 완산량 이렇게 되는 거죠. 완말맞춰.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그래서 잠깐만요. 짠. 평균법일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예, 평균법일 때는 여기서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고,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초재고액을 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만약에 재료는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재료 물어봤다면 완성품 700개 플러스 기말이 300개죠. 그리고 재료가 착수시니까 100% 그냥 300개 놔두면 되고, 그게 평균법이었으면 여기서 끝. 근데 선입이면 마이너스 기초가 여기 어디 갔지? 기초 여기 200개예요. 200개. 그래서 재료 물어봤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800개네. 재료 물어봤으면 800개고요. 자 이제 가공비는 완성 700개 플러스 기말 300인데 완성도 곱해야죠. 가공비는 무조건 진행에 따라 투입되기 때문에 완성도를 곱해야 됩니다. 0.5 마이너스 기초가 200개인데 완성도가 여기 40%죠. 40% 0.4 그죠? 계산하면 얼마야? 자 선입선출법 이제 평균법일 때는 여기서 끊어라. 자 평균법이었다면 1000개입니다. 평균법이었다면 1000개. 여기서는 이게 150이니까 850개가 됩니다. 자, 짠. 그 다음 여기서 80개를 빼네. 이게 80개 빼면 770개인가요? 770개. 이 문제 정답은 770개. 3번이 답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완말맞춰 간단하잖아요.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완말맞춰 이걸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완말맞춰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 요거 하나면 끝나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에 완성수량 써있고 기말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금액도 있었구나. 만약에 기말 재고액을 물어봤다. 기말 재고액 그러면 선입선출 재료 원가일 때는 여기 재료 원가 20만 원, 기초가 20이고 단기가 80이네. 그러면은 선입선출법이니까 이 문제는 기초 플러스 단기가 아니라 단기 거죠. 평균법일 때는 이걸 다 하는 거고. 이거 말을 괜히 했나? 자, 평균법은 괜히 했나? 평균법일 때 재료 원가는 기초 플러스 단기니까 20만원 플러스 80만원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아까 요거 1000개죠. 여기 1000개. 그러니까 700개 플러스 3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300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재료 원가. 그럼 이거 떨어지나? 떨어지네. 이게 100만원이고 1000개니까 100만원에 1000개면 1000원인가? 곱하기 300하면 30만원이 기말제공품이 되고, 그 다음 가공비는 가공원가는 기초가 8만원이고 단기 투입 원가가 92만원이네. 이것도 100만원이네. 그럼 100만원이고 환산량은 아까 이거 800개였잖아요. 그냥 800개 쓰자. 그냥 800개 곱하기 기말 환산량 요거 200개. 잠깐만요. 아까 가공원가 여기 가공원가 그래서 환산량이 770개구나. 770개. 이건 재료 원가였고 그죠? 잠깐 770개요. 770개. 안 떨어지네. 그럼 기말 이거 80개죠. 이게 80개. 안 떨어져. 계산 안 되네. 이거 100만원 나누기 770개 하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평균법은 이렇고, 선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이었다. 그러면 단기 투입원가죠. 단기 투입원가만 해야 돼. 80만원 나누기 자 재료 환산량 이거 800개죠. 800개 곱하기 기말이 여기 200개네. 200개. 그럼 기말 제공품이 나오죠. 이건 1000원이고 20만원 나오네. 20만원. 그 다음 가공원가는 단기 투입원가가 어디 갔니? 요거 92만원이고 가공원가의 단기 환산량 잠깐만요. 아까 아니다. 여기 잘못했네. 왜 이래? 정신없네요. 잠깐만요. 평균법일 때 가공비 환산량이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150개. 그럼 850개지. 850개. 정신이 없어요. 850개. 평균법은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
그 평균법일 때는 1000개하고 850개, 1000개하고 850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기말은 완성 플러스 기말. 요거 기말이 요거 300개, 요거 300개, 100, 이게 150이네. 이제 아까 지금 이거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네. 이거 150이에요, 150. 그럼 이것도 어차피 떨어지진 않죠. 100만 원 나누기 이게 안 되니까. 기초 플러스 단계 완성 플러스 기말 이게 안 나오니까 150 안 나와. 안 떨어져. 850하고 150 이것도 안 떨어져. 이것도 안 해. 에이 몰라. 금액은 몰라요. 계산기 눌러 보시든가. 다시 일로 와서 가공원가 갑니다. 단기 투입 원가. 그리고 가공원가의 환산량이 770개. 그죠? 이게 선입선출법일 때니까 여기다 곱하기 기말환산량 80개죠. 80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안 떨어지겠네. 안 떨어지네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구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환산량만 구하는 거니까 1000개하고 850개. 1000개하고 850개.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일 때는 거기서 기초를 빼는 거니까 800개와 770개. 그리고 결과적으로 길어지는데 결과적으로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는 이상 유 있는 게 있을 유자 그러면 무조건 평균법의 환산량하고 선입선출법의 환산량 중에 평균법이 더 큽니다. 또 바꿔 말하면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만약에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없을 무자 없다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은 결과가 똑같죠. 이 마이너스가 없으면 이 기초가 없으면 아예 평균법이나 선입이나 똑같죠.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여기까지 들어본 적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금액은 안 떨어지지만 이거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까지도 여러분 적어도 들어본 적은 있고 머릿속에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아셨죠? 넘어가죠. 자, 그다음 여기 그래프 나왔네. 그래프는 어떠한 원가 행태냐? X축이 단위당 원가고 조업도네. 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고정비인지 변동비인지 바로 나와야 돼. 딱 보자마자 이거는 고정비구나. 네, 고정비구나. 이게 나와야지요. 고정비는 자, 조업도 증가에 따라 총원가는 일정합니다. 총원가는 일정이지만 단위당 원가는 감소. 이거 단위당 원가잖아요. 이게 고정비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고정비입니다. 고정비의 대표적인 건 집세. 고정비의 대표적인 건 집세하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 변동비는 조업도 증가함에 따라 총원가도 증가합니다. 근데 단위당 원가는 왜 빼딱하냐? 잠깐만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거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당 원가 대표적인 건 재료원가나 노무원가, 재료비나 농업이고 고정비의 대표적인 건 임차료와 감가상각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공장 상하수도요금이나 재료비나 동력, 연료비 같은 건 그때그때 변하겠죠. 변동비입니다. 이제 변동비. 근데 공장 상하수도요금은 준변동원가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준변동비 기억나요? 요거지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일정 범위까지는 고정비, 그 이후부터 증가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본요금 있는 거죠. 기본요금이 있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것이 준변동비더라. 자, 이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런 거죠. 그 다음 개별원가 계산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개별원가 그러면 주로 소량, 주문 생산이죠. 소량식 주문 생산하는 거. 여기 있네. 다품종 소량 생산. 맞죠? 그리고 개별원가의 핵심 절차는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이 중요한 거죠. 월말 제공품은 종합원가에서 필요한 거죠. 종합원가. 좀 아까 문제 있었잖아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히. 자, 이제 세법입니다. 부가세법상 주사업장에서 총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 설명 틀린 걸 찾으래.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합쳐서 납부만 하는 거죠. 납부만. 비슷한 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사업자 단위과세가 있잖아요.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거랑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는 거랑 또 하나 뭐 있다고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 예. 아이고 이거
글자가 삐뚤해면 제 마음이 원래 삐뚤니까 그거 좀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 뭐 있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그냥 일단 사업자 등록이나 기본 강의 기본서를 참조하세요. 사업자 등록, 또 세금 계산서 주고받고 하는 거, 그리고 신고, 납부. 일단 크게 이것만 하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자 등록도 각각 하는 거예요. 그죠? 각각 세금 계산서도 각각, 신고도 각각 하는 겁니다. 근데 오로지 납부만 묶어서 총괄하여 하는 것이죠. 납부만.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는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죠. 다른 거죠. 여기서는 오로지 납부만 묶어서 하는 게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겁니다. 자, 부가세 신고와 납부 모두 주사업장에서 한다. 신고와 납부 모두 아니죠. 틀렸죠. 답입니다. 답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리고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 이거 나오지 않았나? 그 개시일 후 20일 후 이런 거. 후. 전이죠. 저 미리 해야지. 미리 하고 신고해야지. 나중에 지금까지는 그냥 뭐 각각 했는데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나 따로 할 거야. 묶어서 할 거야. 이러면 안 되죠.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된 사업장은 법인일 때는 본점과 지점도 가능하고요. 개인일 때는 본점에서 주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겁니다. 각각. 그래서 이거 회계 1급치고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 공부해 두셨어야 돼요. 또 세무까지 어차피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재화의 공급과 수입, 용역의 공급과 수입인데 용역의 수입은 과세 아니죠. 용역의 수입, 용병, 해외 인력,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용병 수입 이런 것들은 과세 거래가 아닙니다. 재화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까지는 들어가지만 용역의 수입은 안 들어간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네. 부가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대상, 공제되는 거 바꿔 말하면 불공, 안 되는 거 있죠. 불광이라고 쓸 뻔했네. 불공제 되는 거 우리 저기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많이 하잖아요. 사비 면접토, 사비로 면접 보러 가다 토할 뻔 이런 거 있었죠. 사비 면접토, 사업과 무관한 거, 비영업용 승용차, 물론 정확히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면세 사업 관련, 접대 관련,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쭉 가다 보니까 일반 과세자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하는 순간 이거 자동차 사비 비영업용 승용차죠. 그리고 거래처 접대용 나오죠. 접대용. 그리고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 과세 매출분 관련된 수수료 이건 공제되는 거고, 면세 사업자의 소모품 매입에 면세 사업 관련이잖아요. 이거는 불공제입니다. 근데 과세와 면세를 겸용 같이 하는데 과세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한 거, 그러니까 과세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 과세 매출 면세로 공급을 하기도 하는데 과세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한 거, 면세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한 건 관련이죠. 과세와 관련해서 매입한 건 이건 공제 가능하지만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거는 공제 안 해줍니다. 그죠? 이거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죠. 과세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매출세액이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공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제가 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죠. 부가세 신고를 안 하잖아요. 매출세액이 없어. 면세 매출이니까 세액이 없어요. 그런데 매입세액도 공제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 당연한 거지만 이것도 아마 틀린 사람 꽤 있을 줄 압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어제 시험 본 건데 뭐 특별히 뭐 새롭거나 엄청 어렵거나 이런 건 안 보이죠? 이 정도는 그냥 무난히 할 수 있겠죠? 아닌가? 시험 볼 때는 어렵죠?
우리 학생들 맨날 그렇죠. 이제 요즘은 실강은 안 하지만 실강할 때 보면 시험 끝나고 뭐 항상 열입은 거의 9명 똑같은 얘기해.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항상 내가 시험 볼 때 제일 어려워. 그죠? 내가 시험 볼 때가 제일 어려운 거 원래. 자, 근데 솔직히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뭐 이게 특별히 엄청 어렵다 이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나올 만했다. 물론 공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좀 이상하다. 뭐 문제 답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안 보이네요. 그죠? 어제 시험 보신 분 고생하셨고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런 정도 문제는 내가 15개 중에 예의상 한두 개는 틀려도 나머지 13개 두세 개는 맞춰야 되겠다. 맞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챙겨서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실기는 백데이터가 한 2주 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할 수가 없어서 실기는 나중에 저희 이제 김쌤 유쌤 전산회계 카페 여기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